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이슈진단 14회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은 중국 붕괴 현장 제4편입니다. 중국 경제가 실질 차원에서는 이미 2018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금융위기를 막으려고 미국의 부동산을 보유한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유회사들이 1997년 11월 금융위기를 맞은 한국의 정유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글로벌 석유시장에 정제유 덤핑을 치려고 합니다. 정제유 가격 폭락이 원유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크루드 오일 매도 포지션으로 올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식 GDP 성장률은 2018년에 6.6%였는데 아무도 이 수치를 믿지 않습니다. 북경 정부는 중국 경제가 2018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6.4% 그리고 6% 성장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질 GDP 성장률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마이너스 1.7% 그리고 마이너스 0.6% 성장했다고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 다이애나 크로일레바가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썼습니다. 크로일레바는 중국이 실질 차원에서 이코노믹 리세션, 경기 후퇴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가 2018년 3분기와 4분기에 실질 차원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식 지표를 보더라도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18년 소매 판매 증가율이 겨우 5% 정도로 2003년 이래 가장 낮고 자동차 판매는 무려 13% 감소했습니다. 2018년 12월 중국의 수입이 달러화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습니다. 수입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수입이 GDP의 0.37%로 떨어졌는데 이 수치가 2008년에는 10%였습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거에는 중국 경제의 최대 강점이었으나 더 이상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 경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력한 연구 용역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중국 경제의 예상보다 더 급격한 침체를 내다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이 4% 줄였다면서 연구 용역회사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들도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이 광범위하게 떨어졌고 무역은 더 급격하게 감소해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무역의 약 10%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무역 증가의 거의 20%를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 감소는 글로벌 성장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비공식 데이터는 어떤 모습인가? The China Beige Book CBB는 중국 현지에서 다양하고 많은 기업과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제 추세가 악화되고 있고 2019년에는 경제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이나 베이지북은 또한 제조업이 광범위하게 위축되고 있고 서비스와 소비 또한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역의 실질적인 침체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미국의 보복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동성의 수출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18%가 2018년 4분기에 수출 주문 증가를 경험했는데 3분기에는
기업의 65%가 수출 규모 증가를 경험했었습니다. 비록 중국의 반경쟁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중국에게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그것이 중국 경제의 침체와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중국의 대아시아 무역이 미국과 양자 무역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부진 같은 중국의 국내 문제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채와 과잉 설비에 있습니다. 부채가 국영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GDP의 300%로 급증했습니다. 부채가 철도, 도로, 공항, 아파트, 조선소, 그리고 건설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들어갔고 그들의 대부분은 전혀 유용하지 않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채를 통한 투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더 커지기 전에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중앙 계획자들은 계속 더 많은 제철소와 더 많은 고속열차를 원하고 있고 가장 이윤을 내지 못하는 국영기업체가 파산을 할 때까지 부채 잔치를 지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채 증가가 멈췄고 이것이 대대적인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부채 증가율이 약 10%로 떨어졌는데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신탁대출, 은행 인수어음, 뱅커스 억셉턴스, 그리고 재산관리상품, WMPS 등을 포함한 그림자 금융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베이지북은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공식 대출 창구를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다가올 성장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의 신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즉 인민은행의 대출 기준이 대대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률이 증가했고 대출 기각률이 차이나 베이지북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고 제도권 은행과 그림자 은행 모두 대출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대출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차이나 베이지북에 따르면 가장 많이 빌린 주체가 국가와 대기업이고 이들이 자금을 건설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중앙 계획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평가에 따르면 건설 중인 창고의 면적이 12월 5% 증가했는데 팔리지 않은 20개월분의 재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붕괴를 막으려고 필사적입니다. 2019년에 들어서 공산당 정부의 중앙 계획자들이 붕괴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변신했습니다. 중앙은행 즉 인민은행이 노골적으로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2018년 말에 시중은행의 지불준비금의 규모를 크게 낮추었고 올해 2019년 들어서자마자 아직은 미정이지만 완전한 형태의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보유한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채와 스왑, 교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어서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 위험을 줄이고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시진핑이 1월달 공산당 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공산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이 장기적인 규칙, 즉 공산당을 유지하면서 대외 환경 속에서 시장 주도 경제의 개혁과 개방을 해야 하는 장기적이고 복잡한 테스트에 직면하고 있다. 당이 정신의 침체, 무능력, 인민으로부터의 유리, 그리고 수동성과 부패의 급격하고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상황에 기초를 둔 전반적인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의 실제 상황이 아주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경 정부가 금융위기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부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채 청산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한동안의 저성장 또는 제로 성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채 청산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 2000년경에 있었던 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제 금융을 그린 프레이저 하우비의 저서 레드 캐피탈리즘에서 보듯이 중국 공산당이 카페트 밑에 악성 부채를 숨기는 매우 창의적인 회계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산을 개편하고 대차 대조표에 있는 부채를 삭제해서 악성 부채가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본과 노동이 중앙계획 프로젝트로 인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더 이상의 실질 GDP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채 더미 속에 빠져든 일본을 닮아가겠지만 일본은 이미 부자가 되었고 중국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과 국가주의와 중앙계획의 중국 모델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인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등락이 있을 것이고 정부가 양적 완화로 경제활동을 부추기려고 하겠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난 중국의 지각 변동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회복을 위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적 시행착오를 아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체제를 변혁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금융위기를 막고 공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를 줄이는 한편으로 미국에 있는 중국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부유한 중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을 매입해서 돈 세탁을 했는데 중국인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매입이 작년에 2012년 이후 최저로 폭락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폭락은 북경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계속 돈을 중국으로 들여오라고 압력을 넣은 결과라고 합니다. 2018년 4분기에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 부동산 10억 달러를 팔아치웠습니다. 레드 캐피탈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중국의 보험사와 재벌을 포함한 다양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2018년 4분기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8억 5,400만 달러 순매도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3분기 연속 미국 부동산을 순매도한 것입니다. 2018년 이전 5년 동안에는 중국 재벌들이 미국 부동산을 끊임없이 매수했습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인의 돈이 뉴욕에 있는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매입에 들어갔고 시카고에 있는 마천루들을 닥친 대로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었고 일부 중국의 최대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덜어내고 있고 이러한 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용 조건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미국 부동산 자산을 내다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만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 매수자들이 미국에 사둔 주택까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중국인의 미국 주택 매수가 4% 감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국 경제 하락의 결과입니다. 중국의 공식 경제 성장률은 6% 이상이지만 많은 분석기관들은 중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인 것은 중국의 그림자 신용 청산을 위한 강력한 캠페인입니다. 2018년 말에 중국이 총신용 창출이 예기치 않게 붕괴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북경 정부가 신용 발생을 의미 있게 억제해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는 추론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부채 청산과 유동성 고갈이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2019년의 경기 후퇴를 더욱더 부채질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유사들이 지금 석유 제품을 덤핑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97년 동아시아와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한국의 정유사들이 석유 제품 덤핑을 쳤습니다. 그 사건을 1997년 12월 석유시장정보국 오일마켓 인텔리전스가 보고서로 남겼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유사들이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수출 시장을 찾고 있었고 국내 수요가 붕괴하자 수출 시장을 찾으려고 더욱더 혈안이 되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1997년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무려 94% 떨어졌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12월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정유사들이 달러화 확보를 위해서 수출에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한국의 금융위기가 글로벌 석유 시장으로 전염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유사들이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에 정유 제품을 팔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1997년 1월부터 10월에 4배 증가했고 중국의 경유 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이 7%에서 26%로 급등했습니다. 아시아 정유사들의 싱가포르 시장 점유율이 한국의 수출 때문에 75%에서 26%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정유사들이 수출 증대를 위해서 정제유 가격을 떨어뜨렸고 특히 경유 시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정유사들이 한국에서 정제유 소비가 1997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하자 정유 제품을 중국으로 덤핑 쳤습니다. 현물 경유 가격이 1996년 1월 배럴당 32.5달러에서 1998년 10월 13.80달러로 폭락했습니다. 한국의 정제유 화재 세일이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경유 가격이 1996년 12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58%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걸프 코스트 마켓에서도 경유 가격이 1996년 12월부터 1999년 2월까지 58%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51%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정유 제품 화재 세일이 원유 가격 폭락을 불렀습니다. 정유 제품 가격이 원유 가격을 선도했습니다. 1997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 때에도 그랬습니다. 에너지정보그룹, 에너지 인텔리전스 그룹 데이터는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두바이산 원유 가격이 1996년 12월 배럴당 23달러에서 1999년 2월 9달러로 폭락했습니다. 중국의 정유사들이 1997년부터 98년까지 한국 정유사들이 보여준 행태를 그대로 모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월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의 경제 침체가 중국의 가솔린 소비를 줄이고 이것이 나머지 아시아에서 정유 제품 홍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무라 연구소는
2019년 정제유 수요 증가를 0.5% 전망했는데 작년에는 4% 증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피치 솔루션스에 따르면 중국의 정유사들이 올해 설비를 약 6% 증가시킬 것입니다. 블룸버그의 1월 24일 보고서에서 잭 위텔은 새로 건조된 중국의 유조선 선단이 경유를 동아시아 밖으로 실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5척의 새 유조선들이 중국 연안에 정박 중인데 각각 200만 달러를 실을 수 있는데 조만간 2척이 더 합류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유조선이 아니랍니다. 지난번 경제 하락 때 석유 제품 소비 하락이 경제활동 하락보다 한참 늦게 찾아왔습니다. 2019년 중국 정유사들이 수출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이 감소하면서 중국의 정유제품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와 정유산업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입니다. 중국의 정유사들은 이미 아시아 밖으로 정유제품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의 가솔린 수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경유는 7%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의 정유 설비가 계속 완공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가솔린과 경유 수출이 훨씬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가 글로벌 정제유 시장과 원유 시장 붕괴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해외 선물 매매하신 분이 계시면 원유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큰 수익을 보실 것입니다. 수년 전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단행했을 때 유로 FX 매도 포지션으로 10억 이상의 소득 신고를 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후로 해외 선물 소득세가 5%에서 10%로 2배로 올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방송 제작을 돕습니다. 감사합니다.